전해드린 것처럼 4월 10일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여야는 표신 잡기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야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발언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칠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여의도에 이런 거친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을 이거 무시하는 겁니까? 5천만 국민들이 이런 거친 말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에 비유하는 그런 뭐뭐 같은 이런 쓰레기 말, 네.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도움될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본인의 말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 발언 자체가 그 김준혁 후보라든가 이분이 얘기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제 저런 거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저 발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중도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혐오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태나 일을 두고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말을 고르다 보면 사실은 고르기 쉽지 않은 정도의 막말들이 있어요, 민주당에. 이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란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쓰레기란 발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낯설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도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저런 게 연이어서 나오면은 막말이라는 표현이 이제 붙겠지만,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표현하는 단계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썼던 것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저는 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직관적인 언어를 쓰는 이유가 일단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에 설명하는 방식으로다가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고르다 보니까 저런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이후 출국설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이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이라는 부분들의 오명을 좀 벗고 싶은 것이죠. 선거 떠나면 떠날 사람. 그러면 본인의 말에 무게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4월 10일 이후에는 본인도 저번에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후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입장 자체를 좀 무게감을 좀 얹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선거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의 향후 정치의 어떤 행로에 있어서의 출구 전략으로 하나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김해을에 출마하는 조혜진 의원이 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사과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저께 이제 윤 대통령 부활절 예배에서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특히 김해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혜진 의원이 지금껏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받는 곳입니다. 그 김해을 자체가 이제 김경수 민주당 옛 의원이 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 정서가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중도 성향이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대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사과를 진정으로 요구한다기보다는 대통령께 조금 더 오만하게 비추는 모습들을 사과해달라.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사실은 특정한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오만하게 비추고자 하지 않았던 의도에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비춰달라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총선 위기론이 나온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지도부의 요청은 없었지만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 유세에 좀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고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남았잖아요. 네. 당시 삼지대가 나왔을 때 본인의 거취를 설명할 때 본인은 남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보수에 대한 어떤 건강한 보수 지향하는 본인의 가치를 당내에서 이제 이루겠다 그런 예. 뜻으로 보이지만 결국에 유승민 전 의원도 이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그 의원 생활과 정치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정치 인연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뭐 어떤 그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이지.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소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총선 이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계획들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들의 행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의 이 대출 관련 논란 놓고 이야기 훅폭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 입장 또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 악의적 뉴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대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봅시다. 제가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에 대해서는 네. 상관했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부터 먼저 제안을 받아서 진행한 때문이기 때문에 사기 대출이 아니다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만 이제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대출 부분에 관해서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게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하는 그 논거가 뭐 금고 측으로부터 제안받았다라고 하는데 금고 측에서 결의해가지고 금고 측 입장이 제안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자가 예. 뭐 설령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 실무자의 제안이 만약에 위법한 것이면 거기에 같이 대출받은 분도 위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의 해명은 이제 선거 때까지 어떻게 버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온전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몰랐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거를 대출금을 회수에 협조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법 대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건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제 공직자 후보 추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거잖아요. 공직자 후보 추천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믿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공직자 후보 추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의 문제다라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네. 저 부분은 사실은 사기죄가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되면 5억 원 이상이잖아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법정형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한 죄예요. 그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양문석 후보의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저 대출금은 적습니다. 대출 수요자는 많아요. 그러면 다른 대출 필요자의 피해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지 어떻게 사기 대출이 저 피해자가 없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양문석 후보의 해명, 인식, 민주당의 대응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기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이게 편법 대출로만 끝낼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편법 대출로만 주장해서 이거를 뒷받침할 논거나 근거들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당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야 됐으나 네. 이게 또 이 후보자를 신뢰하고 재산 신고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보완이 돼야 되겠는데요.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어떻든 책임지고 공직 후보자로서 이미 등록돼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소명하고 해명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뭐 고민하거나 뭐 대응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건 없는 건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선거가 9일 남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편법이든 사기든 간에 이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결국에는 결정을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차원이고요. 당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 사안이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양문석 후보가 미안하지만 후보직 사퇴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산 거잖아요. 본인 지인들로부터도 또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전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세웠을 거고 그럼 자기 지인한테 돈을 갚았다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갚은 돈 어디서 나왔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예. 그렇다면 양문석 후보가 무관치 않다. 이거는 이미 거의 자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의정 활동하면서 이게 후보자의 지위,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이요. 어떻게 이 11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새마을금고에 제출되던 억대의 물품 구입 서류도 허위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이 부분도 조사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 서류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뭐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걸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간 점검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출해준 기관에서는 이 대출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 같은데 그 중간 점검 절차에 본인이 이제 어떤 세금 관계 서류를 냈겠죠. 네네. 이렇게 물품을 샀다라는 걸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 점검 업무라는 그 해당 금융업계의 업무를 방해한 게 돼요. 그것도 별도의 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증명 서류는 본인이 써서 내는 건 아닐 테고 누군가 아마 증명을 해줬겠죠. 네. 영수증 발행 업체라든가. 그러면 그 해당 업체가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무소 위조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기관에 돈 받을 때 사기죄 이외에 업무방해죄, 또 허위 그 사무소 위조죄, 네. 글쎄요, 또 사무소 위조 행사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줄이 그 위법인데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궁금합니다. 네,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광주 서을에 출마한 양부남 후보를 놓고도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대 두 아들에게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는데 양부남 후보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어쨌든 공천한 후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제 이 두 분은 다 나름대로의 공천에 이르게 하는 경선에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네.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는 양문석 후보는 좀 아예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본인 스스로 결자해제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말한 대로 본인이 선당후사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결정을 해야겠지만 양부남 후보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증여한 거잖아요. 예. 국민 눈높이에 나이가 좀 적고 그게 이제 부지가 한남동 재개발 단독주택이다 예. 보니 이게 적절한가라고 하는데 양부남 후보 자체가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게끔 해서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있는 부분들을 자녀들한테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분명히 소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야당 후보들이 잇따라 이제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이제 휘말린 상황이죠. 총선 판세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이 부분 같은 게 물론 계속해서 당선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재산을 투기 내지 투자를 통해서 거부를 획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그 당시 2019년도 이후 문제들이거든요. 2019년도부터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권의 제재 조치도 다 넣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1가구 1주택 이외에는 팔아라. 그다음에 부동산 살 때 15억 이상은 대출 못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공직생활 중에 그런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자녀한테 증여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증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첫 번째는 1가구 2주택을 청산하는 의미가 나 말고 다른 가구들이 주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이 그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증여세 부분을 대신 내주고 나서도 그럼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이런 예전에 정권 교체 이유가 다시금 소환되는 거고 그 소환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민주당도 피해를 입지만 저는 조국 신당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조국 신당의 실제 내용물은 친문 정당이란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조국 신당이
오히려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면서 원격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여당의 읍소 전략을 악어의 눈물에 빗대면서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속으면 안 되는 악어의 눈물 서로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런 언어들이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언어들이지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악어의 눈물을 얘기했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활주의에 비해서 낮은 자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말은 낮은 자세로 하지만 2년 동안 국정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고압적으로 하고 포갑적으로 하고 본인의 뜻대로만 마음대로만 국민의 뜻과 반해서 높은 자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급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 해명된 오래된 얘기에 대해서 끄집어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중도층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반박을. 글쎄요,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했다,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섣부르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 처리를 많이 했어요. 네. 때문에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속마음과 겉 행동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동안에 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 때도 공약하고 원내대표 교섭단체에서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 시에는 SNS를 통해서 호소했어요. 부결시켜달라고. 이게 그 악어의 눈물 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도 여러 번 바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염치 있는 그 어떤 해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저 말은 이제 선거 측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 프레임인 건 알겠는데 저는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한 번쯤 반추해보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데 이게 또 통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각기 양측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음부터 이런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저런 언어에 불구하고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똑같은 말, 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한 국정 운영이 없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별법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요 통과시키기를 원했는데 거부했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 규명에 대한 특검법, 국민들이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하루 종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표심 다지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인천에 머무른다고 하는데, 부활절 예배와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과 어제 잇따라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양 주민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계양구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본에 여기 굉장히 놀고 있는 거 같죠?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딴 데 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네, 뭐 두 사람 보셨듯이 부활절 예배 중에서도 서로 눈길 한번 안 마주치고 냉랭한 분위기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신경전이 뭐 벌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대선 주자급이니까 그런 거겠죠? 저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상대방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아무리 야세가 강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원희룡 전 지사가 대선 주자급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각기 뭐 내부적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지난 그 대선 때도 약 한 5%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지선 때는 대선 때 8%, 지선 네. 때는 5% 정도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추세다. 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여론조사가 꼭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신경전 차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유세차 운행도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상대방이 연설하고 있으면 잠깐 좀 연설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중도층에 조금 더 소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도 뭐 저희가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게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차이가 크게 난 것도 있고 좁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네.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TV 토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TV 토론하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보시기에 지금 이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찬세는 이제 이 여론조사의 추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가 앞선다, 뒤선다는 이 추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요.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승기를 잡았는 게 아니라 한 표 한 표가 저에게는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 한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 후보들에 있어서 TV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TV 토론을 총선에서 TV 토론 가지고는 크게 판세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재명 대표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나름 총선 TV 토론 치고는 관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에 따라서 뭐 그 지역에서의 어떤 표심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겠다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강북을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서울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다 같이 합쳐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은 오히려 더 계파 갈등이 분출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청해서 들어와서 지원 유세하는 모양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기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경남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어떤 친문 쪽의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네네. 그래서 당권과 관련된 행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 좀 네. 유세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조율하에 있는 그 어떤 유세가 아니고 본인들의 각자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신경이 쓰일 걸로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요. 경남 거제, 창원 등을 훑었고요. PK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인데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황태자가 기획자 한동훈 씨가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씨는 그런 헛소리를 그만하고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자, 조국 대표 한 위원장과 각을 세우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어요. 본인이 김영삼 키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의 행보는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런 발언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조국혁신당이 흔든다는 것은 좀 나름대로 인정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조국혁신당의 돌풍 자체가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긴 했다라는 네. 측면이고요. 특히 PK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보수의 텃밭이 지금 낙동강 벨트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나름대로 저기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네. 발언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낙동강 벨트가 느슨해졌다라는 측면이고 저는 너무 타켓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다. 이런 타켓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결국에는 영남과 호남을 둘이 기반으로 한 예. 향후 4월 10일 총선 이후의 행보까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뭐 발언들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